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결혼 7년 차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전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오지랖이 좀 넓었달까요? 친구들 싸움에 끼어들어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고 어른들이 말다툼을 벌일 때에도 귀를 쫑긋 세워서 듣다가 어린애답지 않게 경우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는데 여자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뽀대나는 일 뭐 없을까 고민하던 사춘기 시절을 겪으며 여자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경찰대학을 가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긴 뒤부터는 악바리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고 다행히 성적도 차곡차곡 올라주어서 원하던 경찰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저희 집안이 서울권 4년제 대학이나 사립대학을 걱정 없이 다닐 만큼 여유로웠던 것은 아니라서 학비가 전액 무료인 경찰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경찰대학을 나름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경찰서에서 경위로 일하던 시절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나이든 아주머니가 취객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발견했었죠. 전 당장 달려가서 취객을 지압하고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아주머니를 경찰서로 모시고 온 뒤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드렸습니다. 요즘 동네에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취객들이 많아서 늦은 시간엔 웬만하면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밤늦게 야근하거나 이런 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전기 충격기나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거 가방에 꼭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아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할머니가 뭐 전기 충격기씩이나 오늘 낮에 장 본다는 걸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녀오는 바람에 오늘 경찰관님 덕분에 큰 화를 면했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 왔구나. 엄마가 술 먹은 진상한테 큰 화를 당할 뻔한 걸 여기 경찰관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구해주셨지 뭐냐. 안 그래도 요즘 관절이 안 좋아서 꼼짝 못하고 당할 뻔했는데 엄마가 오늘 정말 귀인을 만나서 몸을 건사한 듯 싶다. 그렇게 나이든 아주머니의 아들이 경찰서에 아주머니를 데리러 왔고 아들분 역시 제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며칠 후엔 제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전 완곡하게 거절했죠. 경찰 공무원이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게 규정 위반이라 그럴 수 없다고 전 말을 했지만 그 아들이란 사람은 며칠이나 계속해서 절 찾아오더군요. 피해자 아들이 살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위님과 사적으로 저녁 함께 하는 것도 실례가 될까요? 저하고 사적으로 저녁을 드신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 일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하신 건 맞지만 전 그냥 솔직한 남자 대 여자로 경희님과 저녁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극히 사적인 부탁이 부담이시고 싫으신 거면 다신 찾아오거나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전 그렇게 솔직담백하면서도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남자에게 호감이 느껴지더군요. 해서 쿨하게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기로 하고 경찰서를 나갔는데 대화가 잘 통했고 그날 그 남자와 전 맥주도 한 잔 마시러 갔죠. 취기가 돌면서도 남잔 끝까지 매너를 잃지 않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절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도 자신과 함께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렇게 피해자의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왔던 그 남자와 전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이 채 안 되는 연애 기간을 거쳐 바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그날의 피해자 신분이던 나이든 아주머니가 제 시어머니가 되었고요. 결혼과 동시에 전 시댁 부모님과 합가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절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야, 요즘 시대에 자처해서 며느라기 노릇을 하는 멍충이가 어디 있니? 지금 아무리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더라도 한 집에 복닥이며 살다 보면 고운정이 미운정 되는 거 한순간이다. 아무리 사람이 좋더라도 시부모는 시부모야. 딸 같은 며느리, 아휴, 그거 환상이고 꿈이라는 거 알아야 돼.
얘, 너 결혼자금 모아둔 거 빵빵하고 박서방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쬐끄만 신혼집은 전세로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려고 들어? 시부모님한테 지금 이쁨 받는다고 너 시집살이가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는 분위기다. 언니 말 듣고 분가에서 살라고 할 때 분가에서 속 편하게 살아. 합가에서 시집살이 시작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이 맹추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그렇게 미리 걱정들을 해. 평생 같이 살기로 한 것도 아니고 딱 1년만 한 집에서 시부모님과 살기로 했어. 게다가 지금 시아버님이 대장암 판정 받으셔서 시어머님 혼자 케어하시긴 힘들 거야. 며느리도 가족인데 한 집에 살면서 간호도 도와드리고 하면 좋지 뭐. 안 그래? 으이그 열분났다 열분났어. 네 생각이 기특하긴 한데 그러다 투병생활 길어지고 너 발목 잡힐까봐 걱정이다. 보아하니 너희 집 시부모님은 시어머님보다 시아버지가 인생이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그렇게 많은 이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시작한 시집살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 저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아빠 병간호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전 한때 휴학까지 결심했었어요. 물론 엄마와 언니의 만류로 휴학을 하진 않았지만 가족 중에 큰 병을 앓는 환자가 있을 땐 한 명의 보호자로는 턱없이 힘에 부치다는 걸 너무나 전 잘 알고 있었죠. 해서 결혼을 결정했을 즈음 시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남편에겐 형제 자매도 딱히 없었던지라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는 처음부터 합이 잘 맞았다고 해야 하나.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트러블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던 터여서 시집살이를 더 고민 없이 결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결정에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무척 고마워했죠. 여보, 난 솔직히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 결혼은 의리가 반이라고 하던데 당신 진짜 결혼 시작부터 의리 진하게 보여준다. 나 평생 잊지 않고 당신한테도 잘하고 당신 어머니한테도 잘할게. 아가, 요즘 며느리답지 않게 너무 기특하고 착하구나. 딸도 없고 그렇다고 딸 같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팍한 성질머리 남편 병수발 혼자 어떻게 감당하나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니 너무 고맙구나. 그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너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다가 정 힘들고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고 싶으면 언제든 눈치 보지 말고 말하렴. 군말 없이 내가 독립시켜 줄 테니까. 알았지? 애초에 네가 이런 결심을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의 선택을 무척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저의 신혼살림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서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는 바람에 전 경찰서에도 휴직을 신청하고 며느리 노릇 예비엄마 노릇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죠. 다행히 입덧이 심하지 않았고 원체 건강 체질인데다 직업의 특성상 몸 관리를 늘 하면서 부지런히 했던 터라 체력적으로는 크게 힘든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직장 생활이든 시집살이든 어느 무리에나 선인들만 존재할 수 없고 그 좋은 사람들의 기운을 해치는 짜증나고 못된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서 분위기를 흐리게 마련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환대 속에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시월드에도 그런 존재가 한 명 있었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죠. 요즘 드라마에선 시청률이 잘 나오려면 빌런이 한 명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죠. 못돼 처먹고 막대 먹은 행동을 일삼으며 주인공의 목표와 꿈을 방해하는 지랄맞은 존재. 드라마에만 이 빌런이란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가만 보면 우리 일상 속에 이런 빌런 같은 인간들이 아주 득식을 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딱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살아있는 빌런이라면 아주 이해가 쉽겠죠. 아무리 암투병을 하는 환자라는 특수성을 생각한다고 해도 시아버지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런 개팍하고 못된 성질머리를 시어머니께선 대체 어떻게 평생을 맞추며 살아오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일단 삼시세끼를 집밥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즘 흔히 중년 아줌마들이 남편을 흉볼 때 쓰는 삼식이란 표현이 들어맞는 그런 분이셨죠. 물론 삼식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삼식이 자체를 펌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저희 엄마도 음식 솜씨가 무척 좋으셨기에 저희 아버지도 살아생전 삼식이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전 삼식이에도 정도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분명 삼식이셨지만 언제나 식사 후에 설거지와 뒷정리는 아버지가 손수하셨죠. 시장을 보는 일이나 집 청소, 분리수거를 하는 일도 거의 아버지가 하셨지, 그런 자질구레한 살림까지 엄마가 도맡아 하느라 힘들어 하시는 걸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만 전업주부셨고 아빤 수학 선생님이셔서 고3 담임을 맡거나 하게 되면 늦게 퇴근하는 일도 많으셨지만 집안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으로 퇴임하고 나선 요리 외에는 거의 모든 집안일을 아빠가 도맡아 하셨으니까요. 무슨 일이든 사람이 평생을 하면 물리고 질려서 하기 싫은 법이다. 내가 애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40년 가까이 했지만 이젠 질려서 그만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다. 너희 엄마도 평생 살림만 하느라 고단하고 쉬고 싶을 거다. 아빠도 많이 도울 테니까 니들도 이젠 집안 청소나 빨래, 엄마 일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생각하렴. 알았지? 네, 저희 아빠는 분명 삼식이셨지만 미움받거나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삼식이셨죠. 그저 저희 엄마 요리 솜씨가 좋고 엄마 집밥에 평생 길들여지셔서 그러시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한 내가 암 걸려서 투병하는데 옆에 내랑 사람은 동창 모임 나가서 희덕대고 참 잘하는 짓이다. 당신은 가만 보면 남편이 빨리 죽길 원하는 사람 같아 보여? 다른 옆에 애들은 남편이 암 걸리면 호러미 되긴 무서워서라도 더 병간호에 열을 올린다는데 연지 찍어 바르고 모임 나갈 생각이나 하고. 아버님, 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아버님 드실 국이랑 반찬까지 다 만들어 놓고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차리기만 하면 되게끔 준비해 놓고 나가셔서 점심 식사가 맛있게 드셨잖아요. 병간호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간호하는 사람도 숨쉴 구멍이 있게끔 좀 쉬면서 간호를 해야 서로 덜 힘들어요, 아버님. 넌 젊은 애가 어디서 그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부터 배웠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무서운 게 없지. 네가 밥 차려준 거 몰라서 내가 지금 이러는 것 같냐? 암 환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차가운 음식이라고 했어. 갓 지은 뜨끈한 밥으로 끼니를 챙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네가 밥을 차려줬으면 뭐하니? 밥솥에 한꺼번에 지었다가 냉동해 두었던 거 레인지에 삥 돌려서 주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둘 다 유세야. 며느리 앞에서 소리 그만 지르고 당신 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이젠 삼식이도 모자라 삼시세끼 갓 지은 따뜻한 밥이라도 대령하란 거예요? 삼식이라니 어디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인격모독적인 말을 남발해? 평생 마누라랑 자식 새끼 건사하느라 일만 했는데 삼시세끼 집밥 먹겠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유세라고 그 난리들인지. 에휴, 며느리 앞에서 삼식이네 뭐네 옆에 내가 그런 말이나 씨부리고 말이야.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말 나온 김에 앞으로는 이왕 하는 거 몇 끼 새밥 지어서 나 끼니 챙겨줘. 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그만큼 저항력이 세진다니까. 나 투병하는 동안 갓 지은 따뜻한 밥으로 끼니 준비해달라고. 아휴, 이 집안에 여자가 둘인데 돌아가며 밥하면 힘들 것도 없잖아. 시아버지께서는 그 길로 남대문 시장을 다녀오시더니 커다란 무쇠 손냄비 하나 사오셨더군요. 그 가정용 가마솥에 매끼 새밥을 지어달란 분부를 하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 끼니는 자신이 알아서 준비할 테니 넌 홀몸도 아니니까 몸이나 신경 쓰라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시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것이 점점 많아지셨고, 시어머니 혼자 힘에 부치는 일들이 많아 저 역시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시아버지 병간호를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시집살이기도 했고요. 암 환자들은 유기농 식단부터 해서 가려야 할 것도 많았고, 조리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기력이 쇠해지면 안 되어서 단백질 보충에도 공을 들여야 했고, 무조건 채식만 할 수도 없어 시어머니는 몇 끼 식사를 챙기느라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드린다고 식사를 챙기는 일 외의 살림은 거의 제가 도맡아서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가정용 가마솥이라고는 하나 삼시세끼를 무거운 가마솥에 새밥을 지어 대령해야 하는 일이 보통 고역이 아니더군요. 평생 살림에 시달린 시어머니는 손가락 관절염을 원래부터 앓고 계셨는데, 가마솥에 밥을 짓고 또 그 무거운 솥을 씻느라 관절염이 더 심해지셨죠. 저는 청소와 빨래, 장보기 등을 전담하고, 시어머니께선 암 환자인 시아버지의 삼시세끼 식사를 손수 차려서 챙겨드리고, 항암 치료와 병행하는 쑥뜸을 시아버지가 집에서 하시겠다 고집하는 바람에 쑥뜸과 찜질 치료를 집에서 하느라 그건 역시 저와 시어머니가 동동거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챙겨드려야 하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 두 여자의 지극정성 간호를 받으면서도 시아버지께선 조금이라도 식사가 입맛에 맞지 않거나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암 환자 식단이라지만 레시피도 좀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간을 세게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밍밍하게 맛대가리 없이 만들면 무슨 맛으로 먹어? 간을 덜하는 만큼 육순이 뭐니 신경 좀 쓰라니까. 안 그래도 7가지 채소랑 양지고기까지 넣어서 찌개니 국이니 끓이고 있어요. 식재료도 다 유기농이고, 당신 투병하면서 식재료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생활비나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아픈 남편한테 당신은 생활비 올려달란 얘기밖에 할 게 없어? 평생 돈 벌어다 갖다 바쳤음 나 몰래 쌈짓돈도 꽤 모아뒀을 건데 그거 풀어서 나 좀 해먹이면 어디가 덧나? 내 입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여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 돈도 많이 벌어뒀으면서 그 돈 다 어디 쓰시려고 그러우? 염창동 가건물소 나오는 돈 정도는 생활비로 써도 되잖아요. 당신 요가 다니고 한의원 다니는 돈만 아껴도 생활비 더 달란 소리는 안 나오겠구만. 옆에 내가 씀씀이 아낄 생각은 못하고 그저 한단 소리가. 에휴, 나 저번에 항암 받으면서부턴 영 기력을 못 쓰겠어. 저번에 먹은 흑임소탕 한 번 더 해주고, 듣자하니 30년 먹은 산삼이 그렇게 암 환자들한테 좋다더구만. 며느라, 네가 아무래도 사회생활 했으니까 주변에 네 어머니보다는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냐. 사람 찾는 것도 네 전문이니 10만이들 유명한 사람 알아보는 것도 잘할 거고. 산더덕이니 뭐니 그런 몸에 좋은 약초들하고 산삼 좋은 거 좀 구해오렴. 남은 항암 치료 잘 받으려면 그런 것을 좀 먹어야 내가 버틸 것 같다. 그렇게 시아버지 유혹으로 저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수소문해서 산더덕이니 산삼이니 하는 것들을 구해드렸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아픈 환자이니 이런 것들을 구해드리는 게 당연하긴 했지만, 옆에서 병간호 하느라 정작 본인 끼니는 잘 챙기지도 못하면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1도 생각 안 하는 시아버지가 참 얄미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암 환자라지만 안 그래도 온 식구들이 자신을 배려하고 챙기고 간호하느라 동동거리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 몸만 생각하시는 시아버지가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 역시 임신한 몸이라 홀몸이 아닌데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아버님 쑥뜸이며 찜질, 안마 등을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해드리는 형편이었죠. 시어머님은 임신한 절 걱정하시며 네 몸이나 신경 쓰라고 하셨지만 제가 손을 놓고 있기에 시아버지의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사람이었죠. 아가, 너도 홀몸이 아닌데 내가 참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너 먹을 거 이것저것 신경 써서 차려줘야 하는데 별난 네 시아버지 병수발 드느라 내 손주 새끼 뱃속에서 자랐는데 뭘 해주지도 못하고 아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 뭐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이가 퇴근할 때마다 마시는 것도 많이 사오잖아요. 전 괜찮으니까 어머님도 피곤하실 때 사우나도 다녀오고 어디 마실도 다녀오고 그러세요.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아버님 케어 가능하니까요.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내가 집을 비웠다가 난리 불호령 떨어지는 양반 아니니. 평생을 저 고약한 성질머리 맞추느라 내가 화병이 나긴 했는데 암 걸린 사람한테 이제 와 성질머리 고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픈 동안엔 그냥 그려려니 맞춰주려고 한다. 너도 네 시애비가 별나서 많이 힘들지? 항암 치료만 끝나면 그리고 너 몸만 풀면 너도 남편이랑 분가해서 나가 살 생각하렴. 저런 영감탱이한테 평생 시달리는 건 나 하나로도 족하다. 너한테까지 그런 족쇄를 강요할 생각 없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족쇄는 누구한테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건강 회복하시면 지금처럼 어머님 혹사시키는 건 절대 안 되죠.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져 갔습니다. 호되고 별난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느라 시어머니는 그 사이 관절염이 악화되고 지병인 당뇨도 조절이 안 돼서 혈당 수치도 훨씬 높아졌죠. 그 합병증으로 간에도 물혹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되려 병이 약화되지 않을까 전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반면에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도 잘 버티셨고 나날이 몸이 좋아지시더니 결국 대장암 3기였던 처음의 진단을 뒤로 하고 암 완치 판정에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전 그 사이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도 출산했죠. 전 시어머니께 그동안 시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못 다닌 운동도 다니시고 당뇨 조절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가 앓는 당뇨에 좋은 식단도 제가 직접 챙겨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아이를 재우고 씻으려다가 뭔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와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 쪽으로 가서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요. 내가 나름 긴 시간 투병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 당신하고 남은 여생을 보낼 자신이 없으니 우리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아니 암 완치 판정 받자마자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며느리랑 둘이서 그렇게 지극정성 간호해서 병 나았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성질도 좀 죽이고 살 일이지. 아픈 당신 간병한다고 1년 시집살이 하기로 했던 애가 5년을 시댁에서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침이라도 걸렸소? 이혼하자고 하니 날 치매로 몰아가나? 나 정신 말짱하다고. 내가 한번 호되게 아파 보니까 더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군. 당신은 나하고 살면서 평생 바깥일 한 번 안 하고 내 덕에 편하게 살았으니 내 재산에 관해선 권리가 없다는 것 좀 잘 알겠지. 이혼해도 입에 풀칠할 만큼 생활비랑 위자료로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아. 뭐라고요? 위자료 1,000만 원?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결혼할 때 당신이 가진 거 하나 없어서 몸만 들어온 양반인 거 기억 안 나요? 결혼할 때 전세금하고 내가 혼수해온 것만 해도 물가 생각하면 1억은 훨씬 넘을 거요. 그리고 제발 나이값 좀 해요.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 와서 무슨 이혼. 됐고 나 역시 이제 당신하고 한 집에 사는 거 더는 반갑지 않은 사람이니 그리 내 꼴이 보기 싫으면 그래요. 초론합시다. 나 생활할 집이나 하나 얻어줘요. 자그마한 거. 대신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사돈집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야. 위자료 1,000만 원, 내가 정한 액수의 생활비.
그거 이상 난 합의할 생각 없으니 당신도 그리 알고 준비해. 아니 저놈의 영감탱이가 아만치대더니 미쳤나 정말. 시아버지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하더니 남편까지 나서서 아버님을 말리자 급기야 집을 나가버리시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수상한 냄새가 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너무 걱정 마시라. 사태를 지켜보며 일을 천천히 해결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 일단 시아버지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 동안에 전 시아버지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경찰의 촉이란 게 있어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린 시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수상했거든요. 일단 시아버지의 카드 사용 내역서와 거처를 파악한 뒤 시아버지의 일상을 일거수일투족 며칠 동안 좀 지켜봤죠. 그랬더니요. 세상에 저희 시아버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70 초반의 나이에 그것도 아내와 며느리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암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거의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더군요. 여자의 정체는 더 기야말 노릇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내연녀는 바로 시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던 병원의 담당 간호사였어요. 시아버지가 항암 주사를 맞는 날 가끔 모시러 가면 병동에서 유달리 좀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내연녀가 바로 그녀란 사실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옛말에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딴 생각을 한다더니 그런 속담은 그저 저속하고 말도 안 되는 옛말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시아버지의 불륜 사건을 겪다 보니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단 생각이 뼈저리게 들더군요. 암 환자인 시아버지를 대체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노인네를 상대로 이혼을 불사하게 만드는 여자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연녀 역시 구린 냄새가 풀풀 나는 인간인 게 사실이었죠. 시아버지에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기로 시어머니와 단단히 약속을 한 뒤 내연녀의 뒤도 차근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근무할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 분이 경찰을 그만두고 사설탐정사무소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 그분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내연녀의 신상을 깨끗하게 탈탈 털어달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죠. 선배는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사람인데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내연녀의 신상을 탈탈 털어와서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고요. 내연녀란 여자도 참 보통 여자가 아니더군요. 겉으론 간호사로 일하는 평범한 싱글, 정확히 말하면 돌싱이었는데 7살짜리 아들 한 명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여자 채무가 또 상당했어요. 카드론 대출을 비롯해서 은행 대출까지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3금융권을 통해 얻은 1억 원에 가까운 빚까지. 평범한 간호사 싱글맘이 뭘 하느라 이렇게 빚을 많이 졌냐고 물으니까 선배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여자 네 시아버지 말고 애인이 한 명 더 있는 여자던데 네 시아버진 보아하니 물주로 삼은 가짜 애인인 것 같고 진짜 애인은 따로 있는 모양새더라. 진짜 애인은 뭐 배우 지망생이라고 매일 오디션이나 보러 다니는 논팽이인 모양인데 나이도 그 여자보다 8살이나 연하고 얼굴은 반반하니 아주 잘생긴 남자던데 그놈이 또 불법 도박이다 뭐다 손버릇이 영 아니어서 그놈한테 들어가는 돈 커버치려다 보니까 빚이 늘어난 모양새더라. 네 시아버지 걸려도 아주 악질한테 걸린 거라고. 이런 내막도 전혀 모르고 시아버지는 그 내연녀란 여자와 짜고 시어머니를 자신이 암투병하는 동안 병간호도 일치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쇼핑만 일삼으면서 남편을 내팽개친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행점장으로 퇴임하셨는데 재테크를 잘해서 나름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재산을 일군 분이셨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과 아파트도 3채 가까이나 보유하신 분이셨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늙음하게 그 사기꾼 같은 간호사 돌싱녀에게 속아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거액을 써가며 이혼 소송을 하느라 바빴죠. 전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집을 나간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내연녀의 신상을 까발리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 대답이 역시 가관이더군요. 네가 이딴 수작으로 그 여자와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게다. 난 그 여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여자한테 남자가 있었단 사실도 알고 있고, 하지만 진즉에 정리했고 그 논팽이 같은 놈은 과거사라고 나한테 직접 고백했어.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탐탁치 않을 것은 안다만 날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말고 돌아가. 몸이 늙어도 마음은 그대로더구나. 노인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않니? 아버님,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님 만나는 여잔 완전히 사기꾼 꽃뱀이라고요. 아버님 재산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판단이 흐려지셨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살기 싫으시면 그래요. 이혼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님도 더 이상 아버님하고 한 집에 살기 싫으시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아니에요. 완전히 막장 사기꾼 꽃뱀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경우에 들어맞는 이야기를 해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되도 않는 말만 반복하는 시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버님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 아무리 여자한테 미쳤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제대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막장 같은 상황에 더 험한 꼴 볼 일도 없다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기 전 시아버지는 간단한 약속이나 집 비밀번호를 까먹는 등 총기가 흐려진 행동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추적검사도 중요하니 회사 차원에서 나온 건강검진 혜택을 받자고 설득해서 시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정기검진이라 말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게 하면서 치매검사도 함께 받게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검진 결과가 나왔고 시아버지는 중증의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불륜녀는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미아동의 아파트 한 채를 본인 명의로 증여까지 받았더군요. 참, 그 아파트를 되돌려 봤는데도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암투병 하는 동안에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는 거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돈 받아내려고 한 거 다 알고 왔어요. 증거라고 할 것들 차고 넘치니까 험한 꼴 보기 전에 아파트 도로 내놔요. 당신이 뭔데 그이한테 받은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회장님이 나 사랑해서 선물로 준 아파트를 내가 왜 토해내야 하는 건데? 회장님? 누가 회장님이라든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돈만 갖다 주면 다 회장님이니? 우리 남편 그 사람 그냥 평생 은행밥 먹은 은행원이었어. 재테크 수완 좀 있었고 내가 알뜰한 데다가 결혼할 때 친정서 내가 가져온 종잣돈으로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야. 너 같은 상간녀가 넘볼 재산이 아니니까 좋은 말 할 때 아파트 내놔. 어차피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시죠. 그렇게 알뜰하게 돈 아끼지 말고 피부관리 좀 진작 했으면 이런 사태 안 벌어지지 않았나요? 할머니? 전 여기까지 듣고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불륜녀의 머리에 그 집 부엌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다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혈압이 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쓰러질 지경이 되셨죠. 고소까진 안 하고 아파트만 돌려받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 진짜 안 되겠구나. 우리 집 풍비박산 만든 죄 너도 톡톡히 치러야 할 테니까 각오나 단단히 하고 있어. 그 간호사 불륜녀는 제가 빼도 박도 못할 여러 증거를 내밀어 사기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간호사의 감으로 미리 파악하고 불어 더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있으면서 처음에 이를 속이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아버지를 가스라이팅해서 헌신적이었던 시어머니를 유책 사유로 거짓으로 몰아간 점 등이 발각되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고요. 시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면서 성격이 더 괴팍하고 이기적으로 변했던 것도 알고 보니 치매 증상의 하나였더라고요. 간호사 불륜녀는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예전에 병원에서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검사 결과지마저 몰래 숨기고 가족들인 저희에겐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더군요. 그 상간녀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품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해고되고, 간호사가 키우던 아들내미는 이혼한 전남편이 데려가 키우게 됐다고 하더군요. 굴비역듯 그 간호사의 내연남도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만들었고, 그 논팽이 내연남 역시 도박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증여받은 아파트 역시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 발병 시점을 증거로 제시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의 증여로 보아 다행히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며느라, 넌 정말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의 폭덩이다, 폭덩이. 네가 저 영감탱이 뒤를 캐고 내연녀 존재를 알아내지 못했으면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 정말 되도 않는 여자한테 다 빼앗길 뻔했지 뭐냐. 재산도 재산이지만 온전치 않는 정신의 아버지가 그 여자 손에 계속해서 놀아놨더라면 정말 여러 가지로 끔찍했을 거야. 당신이 현명하게 처신해줘서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나날이 심해져서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았던 암마저 폐로 전이가 되어서 2년 정도를 더 투병하시다가 시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만 않았더라면 집에서 모실 수 있었겠지만 원체 폭력적인 성향의 증세가 나날이 심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셔야 했죠. 저 역시 아토피가 유달리 심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었는데다 시어머니께서도 당뇨다 관절염이다 지병이 있으셔서 더는 시아버지 병간호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내가 이젠 건강도 좋지 않다만 건강하다 하더라도 더는 네 시아버지 병간호는 못하겠구나. 성질머리가 그냥 나쁜 영감탱이였더라면 모를까. 아무리 늙었어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의리가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선을 넘은 영감탱이 병간호 더는 못하겠다. 며느라기 너도 젖먹이 아기 케어가 우선이니 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모시도록 해라. 그 영감 평생 돈 버느라 고생했다고 유세 부리던 사람이니 제일로 비싼 고급 요양원 알아봐서 그리로 모시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나오시고 남편마저 엄마 말이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치매가 악화된 시아버지는 법적으로도 금치산자가 되어서 나름 알부자 소리 듣던 재산을 제대로 어떻게 해보시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자연스레 시어머니 명의가 되었고요. 시어머니께선 이번 막장 같은 소동을 겪으며 제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고생 많았다며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고 그럴 필요 없다고 아무리 만류해도 시어머님과 남편의 뜻이 하도 확고해서 전 기분 좋게 받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시아버지의 막장 같은 불륜 사건을 주변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이런 내막도 모르고 시집살이 하더니 부자 시댁으로 아파트도 받는다며 부러워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작게 웃어줄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살아생전 유언대로 시아버지 가족 무덤에 모셔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절대로 시아버지 가족명에 묻지 말고 화장한 뒤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호숫가에 뿌려달라 말씀하시더군요. 평생을 시댁 울타리에 갇혀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결국 헌신짝처럼 배신당한 게 내 결혼 생활의 말로였다. 이런 푸념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남은 생을 신세한탄하면서 지내고 싶지도 않다. 나 죽으면 절대 네 아버지 묘소 옆에 묻히지 않게 해달라는 신신당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렴.
어머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은 여생은 좀 새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듯이 살아보세요. 100세 시대인데 요즘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 그래. 새처럼 자유롭게 헐헐. 에휴, 나도 네 말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셨는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사이버대학 학사과정을 밟기 시작하셨죠. 문학소녀였던 시어머님께선 학사과정을 마치고 뒤늦게 늦가지로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습니다. 유명한 문예지도 아니고 거창한 등단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지만 조그마한 독립출판사를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시집도 출간하셨답니다. 계절에 한 번은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십니다. 어머니, 관절염 있으셔서 오래 걷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멀리 여행 다니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새처럼 헐헐 날아다니려면 피곤함과 고통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참아야 하는 거더구나. 자유로운 사람이 원래 고단하게 살잖니. 관절염 따위야 약 먹으면서 버텨야지 어쩌겠어. 다리가 욱신거리고 아파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아직은 행복하구나. 지금보다 더 늙어서 걸을 수 없게 되면 아예 여행은 꿈도 못 꿀 텐데. 약 먹고 버틸 수 있을 때 한 곳이라도 더 다녀야지. 잘 생각하셨어요. 결혼하고서 요즘처럼 어머님이 행복해 보이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아휴, 그러니? 내가 너무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래. 젊어서 아이 키우고 아이가 커서도 고약한 성질머리 영감탱이 비 맞추고 사느라 내 삶이라고는 없었지. 풍비박산 날 뻔했던 위기를 그래도 네 지혜로 잘 넘겨서 내가 덤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아참, 너도 이제 경단녀 생활 청산하고 얼른 경찰서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님과 돌아가며 저희 딸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 본업으로 돌아가시기를 독촉하셨습니다. 살아보니 평생 엄마로만 사는 것이 썩 행복한 일도 아니고 추천하고 싶은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자신처럼 늙음하게 새처럼 헐헐 날 것이 아니라 엄마로 사는 데에도 숨 쉴 구멍도 있고 자기 삶도 있어야 나이 들어 후회도 안 되고 그게 자식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경단녀 생활을 청산하라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열렬한 응원으로 저는 계획보다 더 빨리 경찰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일을 쉴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일터로 복귀한 거였죠. 경찰서 동료들에게 시어머니 시집을 한 권씩 선물했더니 웬 책 선물이냐면서 사람들이 놀라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쓴 시집이에요. 아직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으면서도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순찰 돌다 심심할 때 읽으시라고 한 권씩 드립니다. 와, 이 시어머니가 시를 쓰셔? 멋있다. 듣자니까 자기 빨리 회사로 복귀하라고 적극적으로 딸아이도 돌봐주신다고 약속했다면서. 와, 진짜 자기 시어머니 짱이다 짱. 그러게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주말엔 어머님 시간 가지시라고 아이 양육은 남편하고 제가 전담할 생각이에요. 친정어머니도 다행히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죠 뭐. 암튼 자기는 여러 가지로 복받았다. 자기 같은 시어머니만 만나면 누구나 다 시집 가고 싶지, 안 그래? 뭐 저도 시댁 식구들이 다 시어머니 같은 건 아니었어요. 나름의 말 못할 빌런도 있었답니다. 지금 그 빌런은 비록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빌런이라 표현하고 보니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어머님께 다정하고 이해심이 조금 더 많으셨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께 말년에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두 분이 사이좋게 해로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막장 같은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되고 뒤늦게라도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사시는 모습이 너무 다행이죠. 남편 역시 늘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게 된 건 제 덕분이라며
생각날 때마다 고맙단 말을 합니다. 전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런 공치사는 그만해도 좋으니 제발 시아버지처럼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주면서 같이 늙어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슨 애늙은이 같다고 말을 하죠. 기념일을 챙겨주라, 선물 사달라, 명품백 왜 안 사주냐. 그런 말은 안 하고 의리를 지켜라. 끝까지 믿으며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와이프가 좀 평범한 것 같진 않다면서 말입니다. 글쎄요. 시집와서 빌런 같은 시아버지를 통해 너무 호된 교육을 일찍 받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남편 역시 다사다난한 사건을 겪으며 저와 같은 깨달음을 톡톡히 얻었기를 바랄 뿐이죠. 의리를 지키고 선을 지키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단순 명료해 보이는 바람이 많은 분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허튼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게 답이겠죠?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